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고려 두 번째 주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는 고려 시대 중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고려 지배 질서가 동요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교과서 124페이지를 지나서 이제 125페이지 펼치시고요. 자, 우리 선생님이 정리한 파일 보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고려의 사회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었는데요. 우리 고려 사회는 문벌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그래서 문벌 귀족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특권, 자,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요. 자, 공음전은 세습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특권을 가지면서 고려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첫 번째 사건, 바로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자겸의 난은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일으킨 난입니다. 1126년에 일어났는데요. 자, 이자겸의 난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자겸은 유력한 문벌 귀족이었습니다. 이자겸은 엄청난 유력한 문벌 귀족이었었는데요. 자, 우리 방금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문벌 귀족은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왕실과 혼인을 맺던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문벌 귀족들끼리 서로 간에 혼인을 하든지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특히 이 이자겸은 자신의 딸들을 왕들에게 많이 시집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겸은 왕의 장인이기도 했었고요. 이자겸의 손자가 왕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왕실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력한 문벌 귀족인 이자겸이 거듭된 왕실과의 혼인관계로 권세가 엄청나게 셌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권세가 엄청나게 강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 왕이었던 인종이 매우 왕권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겸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자겸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이제 왕이라고 칭하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이자겸의 난 하나를 통해서도 당시 고려의 귀족 사회가 이제는 흔들리고 있구나, 왕권에 도전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일어났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 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었던 이자겸의 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 귀족 사회가 동요되는 사건은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자, 묘청이란 인물이 있었어요. 당시 서경이란 도시의 주요 세력이었던 묘청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하는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배경에는 어떠한 배경을 두고 일어나게 되냐? 우리 바로 금을 둘러싼 외교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를 배경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금나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고려 대외관계 하면서 여진족이 세운 국가였었죠. 이 금을 둘러싼 외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갈등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좀 복습해보면서, 위에 복습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위에 살펴보면 우리 고려와 여진 관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자, 우리 고려 초기에 여진과 고려는 고려를 여진이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오히려 고려 아래에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번 살펴보면요, 이제 여진족이 점점 힘을 키워나가면서 금나라라는 국가도 건국을 하면서 고려에 오히려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진이 자신들이 임금이고 니네 우리의 신하해라 라고 하면서 요구를 해오게 되죠. 자, 그 당시 이제 고려 지배층인 이자겸과 김부식 같은 인물들이 이 요구를 수용해주게 되는데요. 자, 이를 두고 매우 많은 외교 갈등이 있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금을 둘러싼 외교 갈등이 고려 내부에서 벌어지게 되자, 이제 묘청 같은 경우는 이제 풍수지리설에 근거하여서 우리 이왕 이런 김에 수도도 서경으로 천도를 하고 이제 금의 근신 관계를 요구하는 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자, 오히려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우리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경에 있었던 기존 지배층, 김부식을 비롯한 기존 지배층이 이를 반대하게 되죠. 그래서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묘청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난까지 일으키자라고 하면서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개경에 있었던 이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의 문벌 귀족들에 의해서 이 난은 쉽게 진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우리 당시 고려의 귀족 사회가 서로 많이 분열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 그런데 우리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서 선생님이 추가적인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크게 개경파와 서경파의 싸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개경파와 서경파의 싸움입니다. 자, 당시 지역의 기반은 바로 개경은 당시 고려 수도였던 개경의 지역의 근거 기반을 두고 있었고요. 자, 서경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름 그대로 서경의 근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 주요 인물로는 우리 개경파는 김부식, 우리 개경의 문벌귀족인 김부식을 필두로 해서 형성되어 있었고요. 자, 서경파 같은 경우는 서경 세력이었던 묘청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세력의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었는데요. 자, 개경파 같은 경우는 우리 기성 세력이었어요. 원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서경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진 세력으로서 새롭게 권력을 장악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었습니다. 자, 사상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사상면에서는 개경파는 사대적인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유교 사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서경파, 서경 세력들은 자주적인 전통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로 불교와 풍수지리 사상을 받아들인 인물들이었었는데요. 자, 우리 앞서 배웠듯이 묘청이 풍수지리서를 이용하면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라는 운동을 펼쳤었죠.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풍수지리서를 우리가 서경파가 많이 믿고 있구나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으로 또 금나라에 대한 자세도 우리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었죠. 우리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파 세력은 금의 4대, 금의 군신관계를 수용했었죠. 그와 반대로 서경파인 서경 세력은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합니다. 자, 계승 이념도 매우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자, 서경파, 서경 세력 같은 경우 우리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면서 서경을 중시한 이유가 바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경을 중시했었죠. 자, 그래서 서경파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 우리 고려는 하면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뚜렷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개경파, 개경 세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토도 거의 신라와 통일신라 때와 비슷하고 우리 당시 통일신라의 귀족 세력들이 고려에도 많이 편입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한 출신 성분에 의해서 당시 개경파, 김부식을 비롯한 세력들은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그러한 의식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례로는 우리 뒤이어서 좀 배울 건데 나중에 우리 김부식이 만든 삼국사기, 우리나라 엄청나게 고평가받고 있는 역사서죠. 삼국사기를 저술한 김부식이 뚜렷하게 삼국사기에서 신라를 계승한 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개경파와 서경파의 싸움이었다. 즉 당시 고려 귀족사회가 이렇게 분열돼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나중에 우리 조선 말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 우리 신채호라는 인물에 의해서 매우 고평가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자, 우리 신채호라는 인물이 이제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을 서술하면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평가하는 글을 썼었어요. 자, 이 글을 선생님이 하나 갖고 와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 전쟁은 곧 낭불양가. 자, 낭불양가는 고유의 전통사상과 불교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까 배웠듯이 서경 세력은 우리 불교와 풍수지리서를 주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낭불양가 같은 경우는 바로 서경파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서경 세력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서경 전쟁은 곧 낭불 양가대 vs 유가의 싸움이며, 자, 유가는 개경 세력이라고 했었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밑에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이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곧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자, 알 수 있겠죠? 자, 낭불양가와 진취사상은 우리 묘청이 대표되는 인물이었고요. 자, 유가와 보수사상은 바로 우리 김부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우리 명확하게 우리 신채호에 의해서 평가가 잘 되어 있었고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이 전쟁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였으므로 조선 역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 즉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거니와, 만일 이와 반대로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 등이 승리하였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인 진취적 방면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전쟁을 어찌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라고 하면서 우리 신채호가 우리 조선의 역사 1000년 역사 중에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1000년의 가장 큰 제1 대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나중에 이제 고려를 이은 조선이 사대적이고 보수적이고 속박적이게 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매우 아쉬워한 신채호의 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신채호의 묘청 서경천도 운동 평가는 매우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이 1000년 내 제1대사건, 이거 하면은 이 말이 곧 서경천도 운동이다라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는 많이 언급되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 주제인 무신정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내용은 끝마쳐 볼게요. 자, 우리 무신정권이 성립되게 됩니다. 자, 무신정권이 성립되게 되는 사회적 배경이 있는데요. 자, 우리 원래 고려는 문신 위주의 국가였습니다. 우리 문벌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라 했었죠. 자, 문벌 귀족이란 말이 즉 문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신 정권이 세워지는 사회적 배경이 이 문신이 지배한 사회가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회적 배경을 보면요. 자, 왕권이 약화되고요. 문벌 귀족들이 이제 부패하는 상황이 초래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신들과는 반대로 그 반대에 있었던 무신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신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신들의 불만이 강한 가운데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떠한 사건이 발단이 돼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냐? 자, 당시 무신들의 차별 대우가 엄청나게 심했었기 때문에 대장군, 당시 무신을 대표하던 대장군 이송이란 인물이 일개 젊은 문신에게 뺨을 맞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이 무신들의 쌓여왔던 불만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왕을 몰아내고 왕을 이제 퇴임시키고 왕을 당시 왕이었던 의종을 폐위시키고 자신들, 무신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신정권 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우리 이의방, 정중부 이러한 인물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당시 왕이었던 의종을 폐위하고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 정권을 장악해 나가게 되면서 원래 우리 무신들의 회의 기구였던 중방이라는 이제 기구가 이제 무신들의 주요 권력의 행사 기구로서 변질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무신들이 이제 서로 함께 무신정변을 일으켰을 때는 함께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권력을 누가 더 많이 잡냐로 이제 권력 다툼이 매우 심해지게 되면서
집권자가 매우 자주 교체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밑에 보면은 이제 무신 집권기 초기에 이의방부터 시작해서 정중부, 정대승 매우 아주 짧은 기간 아주 재위를 하면서 우리 권력 다툼이 매우 심했다는 것 잘 나오게 되죠. 우리 이의민까지도 별로 길지 않은 기간에 권력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권력 다툼이 심한 것을 정리한 인물이 바로 우리 최충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최충원이 이제 새롭게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무신 정권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게 되는데요. 자, 최씨 무신 정권의 성립입니다. 우리 최충원이 이제 무신으로서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최충원 이래에 최충원 아들들의 4대에 이어서 60여 년간 이제 최씨 정권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최씨 무신 정권은 이제 정치 기구로서 이제 교정도감을 새로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정을 교정도감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우리 이전까지는 아까 중방에서 원래 무신들의 회의기구였었던 중방에서 최고 지배를 했었다고 했었는데 이제 최충원이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정도감에서 국정을 총괄하게 되었고요. 자, 정방이란 기구를 통해서 우리 이제 관리들의 인사이동, 인사행정을 관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사 기반으로서는 이제 도방과 삼별초라는 이제 기구를 통해서 최씨 집권들이 이제 군사적 권력도 잘 장악하게 되어가고요. 자, 경제 기반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장을 통해서 대농장, 엄청나게 큰 농장을 경영하면서 자신들의 경제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무신 정권들이 어느 정도 고려를 통치해 나갔어야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 같은 경우에는 문신들도 등용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분명 문신들의 정책의 횡포에 반대해서 무신 정변이 일어났었는데 자신들도 이제 깨달은 거죠. 문신들이 필요하긴 하다라고 하면서 문신을 등용하면서 행정에 써먹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무신 정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우리 무신 정변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궁금증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던데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신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우리 이때까지 고려 배우면서 뭐 서희랄지 아니면은 뭐 윤관이랄지 아니면은 강감찬이랄지 이러한 장군들 자, 서희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매우 엄청나게 권력을 장악했었고요. 자, 윤관 같은 경우도 여진을 정복하고 동북부성을 쌓았다. 그러면서 매우 고려의 권력자로서 행사를 했었고 우리 강감찬 장군도 마찬가지로 귀주대첩에서 거란군을 무찔렀다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이렇게 장군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면에서 무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던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가끔가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인물들이 다 장군이라고 불리지만 원래 출신 성분은 모두 다 문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문신들에게 장군직을 임명해서 그것을 그 군대를 지휘하게 했었던 그러한 구조가 바로 우리 고려의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나중에 서희, 윤관, 강감찬, 장군 다 장군자 붙이긴 하는데 이 인물들이 다 문신 출신들이었다. 이전까지는 문신들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자, 그런데 이제 무신 정변으로 인해서 우리 고려가 이제 무신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위에 살펴보면은 우리 지금 이제 최충원까지 하면서 이제 최씨 이제 6대 4대죠. 4대 60년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뒤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